그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악이 악수할 때 악자고 파가 이렇게 쥐다는 뜻인데 파가 어느 정도로 세냐면은 자기 몸무게를 그때랑 해놓고 보통 자기 몸무게를 들을 정도로 딱 준다고. 근데 오히려 개월수가 지나고 자기 몸무게를 못 견뎌. 못 견디는데 그 아기 때는 이게 딱 손가락 두 개를 하면 자기 몸무게를 견뎌요. 2, 3개월 되니까 견딘다고. 파가 그래서 원숭이 때 그 엄마 풀을 남겨 잡았던 그런 거를 그대로 타고 있는 거죠. 파악하는 그래서 네오필리아. 네. 네오포비아는 이제 새로운 걸 두려워하는 거고, 네오필리아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 이제 어린 애기 때 이제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애착을 못 맺은 아기는 이런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이런 동물학에서는 애착을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한 2년까지를 봐요. 2년까지 엄마랑 붙어서 스킨십하고 하는 거를 2년까지 보는데 진화 심리학에서는 20살까지 봐요. 20살까지 부모랑 같이 밥 먹고 뭐 계속 부대끼고 하니까 꼭 우리가 뭐 살을 부딪혀야 이게 애착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부대끼고 이런 게 다 애착이다 이거지. 부모 같이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부들이 다 맞벌이를 나가버리고 엄마도 그냥 아침 일찍이 애기 그냥 어린이집에 내비고서 나가버리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애들이 이제 애착을 배울 시간이 없대요. 겨우 3개월이나 6개월 같이 있다가 이제 가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학교가 더 동물의 세계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애들이 그 엄마한테 애착 본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아픔도 못 느끼고 왕따 시켜서 막 거의 자살할 지경에 가는데도 더 괴롭히는 거야. 왜? 동물처럼 돼 있으니까 애착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원숭이처럼 뭐 애착 본능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게 심리학, 진화 심리학까지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애들이 지금 나는 겁나는 게 지금 애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엄마한테 애착을 배우지 못한 애들이 거의 동물에 가까운 애들이 지금 이미 20대나 10대들 범죄들을 보면은 이미 뭐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 범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20대 애들.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시는 것도. 그럼 저번에 면도칼 살인 사건도 그렇고 놈 쫓아가서 면도칼로 그거 완전히 사이코패스거든. 그것도 중계 방송하고 그런 거는 그야말로 그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두뇌는 정말 저 동물 상태에 있는 말을. 근데 그게 그 포유류의 동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걸로 봤을 때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고 뭔가를 죽이고 동족끼리 싸울 때는 끝까지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내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싸우고 요거잖아요. 근데 왜 인간은 죽일까요? 그 인간의 뇌가 작아져서 포유류의 뇌가 더 활성화된다면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본능이다라는 건 아니지. 본능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싸움 얘기할 때 해. 싸움할 때. 네, 지금 얘기하면서 싸움이 딱 생각이 나요. 산쟁이들이 베넷 웃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나와서 웃는 웃음은 제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다. 뱃속에서 했던 짓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베넷 웃음? 미소?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냥 태어나서 엄마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호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바라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들이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는 그냥 걔가 뭣도 모르고 짓는 웃음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런 본능을 배워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은 지금 심리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의 그
풀리지 않은 의문 중에 하나의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웃음이 어떤 그런 애착, 털 붙지 않는 것 대신에 발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고 설일 뿐이고 여러 설명이 많아요. 인간은 왜 웃게 되는가 대체 설이 굉장히 많고 그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서열로 상대방이 뭐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웃게 된다. 뭐 그런 설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 뭐 기분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왜 인간이 웃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도 정확하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굉장히 그냥 뭐 억지로 웃어봐? 그래가지고 진짜 길 가다가 혼자 막 파한 데서 막 박장대소를 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거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되게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입을 찢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올려봤어. 찢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봤거든? 울음이 그쳐. 그러니까 어떤 웃음이란 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웃음은 진짜 뭐 비교하면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 웃음도 분명히 이 뇌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 90% 착각을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착각한다고. 또 그런 생각 들어요. 뇌가 우리 그때 다쳐버린다는 거죠. 원숭이 같은 경우는 생후 1년 이내에 다쳐버리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살에서 30살 이전에 다 이제 다쳐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한 10% 정도는 열에 한두 명 정도는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네오필리아라는 이런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오필리아시죠? 네, 저는. 그죠? 여기 있는 건 네오필리아다. 더 커봐야 돼요. 저는 지금 30대 초반이라서 이제 지났나요? 아니 근데 다른 책도 좀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좀 발표 앞두고 있어서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진화론과 관련된 책이라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그 성향을 관찰해야 하는데 근데 오늘날 대규모로 생산되는 파괴하는 그 폭력에 너무 열중이 있다 보니 객관성을 잃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뉴스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난폭해질 정도 공격적인 경우가 많죠. 정치인들 특히 좀 제일 심하죠. 근데 그런 분들 좀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말쯤에는 인류가 전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그 지구에 잠시 모면서 뭔가 흥미진진하다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하나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읽다 보면 영장류의 계급제도라는 건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영장류로서 이미 계급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류 집단에서는 그 끊임없이 이동하고 또는 뭐 일정 영역을 확립할 만큼 오래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고 또 원숭이와 유인원은 무쇠한 수컷이 집단을 통솔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우두머리에서 종속하는 정도에 따라 그 말에 그 밑에 차례들을 다 근데 폭군은 거의 모든 집단에서 존재하는데 특히 뭐 고릴라처럼 자상하고 너그럽다고 하는데 고릴라가 진짜 자상하고 너그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그 자상하고 너그럽길래 그 고릴라가 그 정도로 평가를 받는지 고릴라가 생각보다 그 폭력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래서 영화도 그렇게 나오고. 네. 원래 침팬지가 위험하고 침팬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작은 것들이 더 사납잖아요. 저는 작은 거 추웠다? 그래서 이 고릴라가 좀 거꾸로 생각했구나. 그 원숭이, 그래서 털없는 원숭이는 텃세권을 가진 동물 집단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킬 건 지키는 원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면 또 독재적인 계급제도를 수정하고
그래서 또 사냥할 때는 힘이 약한 좀 구성원들은 좀 협력하는 그런 현상이 있나 본다 하고, 또 최고 지도자가 있는 원건한 계급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율신경계의 신호 보면은 교감신경계, 부교감 신경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을 저는 잘 몰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교감신경계, 격렬한 활동에 대비해 몸을 조율을 한다. 이걸 보는 순간에는 권투 선수가 되는 거, 프로레슬링 선수가 되는 순간에는 좀 뭐라 할까요? 특히 악역들, 프로레슬러들, 브록 레스너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역 그 프로레슬러 보면 선역과 악역이 나눠져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혈액 속에 들어가서 순환계에 심한 영향을 받는데, 그럴수록 혈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냥 혈액이 피부와 내장에서 근육과 두뇌를 옮아가고, 또 적혈구 생산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서 또 피가 옹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부딪힌다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계에서는 오히려 그 자제심을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심어주는, 또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상태를 되찾게 해줄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이 활동으로 넘어가면 또 행동 양식에 생겨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수 신호라고 해서, 사회적 만남이 초기 단계에 자주 나타난다. 다른 양류와 똑같은 전이 활동에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침팬지가 고릴라보다 좀 무섭다 라는 것을 이 전이 활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신경질적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 좀 성격이 급한가 봐요, 침팬지가. 다혈질. 몸을 이제 긁는 동작을 보일 수 있는데, 가려워서 긁는 정상적인 반응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특히 침팬지가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머리, 때로는 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욕을 안 하다 보면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경험이 없어서. 헐. 네,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네, 그런 경우 침팬지한테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종교라는 이상한 행동 양식,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관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는 지배적인 존재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점,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관점에서 똑같지만 다른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다른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적으로 변형시키는 형태를 가질 때도 있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좀 더 현명하고 나이 든 사람으로의 모습을 묘사되어서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 높으신 분이랑 같은 용어로 불리는 것을 봐서,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해 주실 때 인간은 동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이게 인간은 동물과 같다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형의 상호 협동 조직에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집단 우두머리 갖고 있던 완전한 지배력에서 제한되어 있다고 보니까 무조건적인 충성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이게 동물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거. 어떻게 종교적인 거 봤을 때는 기묘한 부산물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게 되거나 직업적인 보조자들의 신의 권력을 대항하고 싶을 때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불행이 낳기도 한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 기독교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맨 뒤에서 보면은 이 몰세에서 불태웠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가족과 개인을 위한 공격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좀 느낌이 가족과 개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수많은 몸뚱이들이 오글거리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맞물고 겹치는 수많은 부족 집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관계에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 책을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인간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동물학적인 인간론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이 싸움의 거침이 없구나.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었고 또 이게 사람의 심리하고는 좀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은 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소장님의 그런 해설이 많이 필요하구나. 저는 되게 좀 그런 많이 필요하고 또 해설 들음으로써 또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쪼기 서열이라는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은 서열을 일단 정하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 발견한 게 닭으로부터 발견해서 책에도 잠깐 나와요. 그래서 쪼기 서열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것이 인간에게도 있어서 인간들 역시 아까 문 대표님이 차들 막 서로 신경전 벌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앞다투어 나가는 나도 모르게 이게 그런 동물적 본능이라고. 그죠, 그거는 이제 동물적 본능인 거죠. 나도 서열을 이승이 마비돼요. 타인에 비해 내가 서열을 높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동물은 당연한 거고 인간도 당연한데 아까 여기서 제가 작은 거일수록 몸집이 작을수록 더 좀 뭐랄까 포악하고 막 조그만한 요크셔테리어가 막 짖잖아요. 큰 개들은 안 짖어요. 으르릉 한번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몸집이 큰 애들은 이 싸움 자체에 나와요. 싸움을 보면은 일단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 몸집을 크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들은 몸을 못 키우니까 목소리를 크게 낸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영장류의 계급제도 이 부분이 도입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열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쪼기 서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특별히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오늘 인문학에서 중세 철학자들 프랑스의 혁명들이 전부 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거를 다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가 모순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에서부터 진화됐다고 딱 이걸 알고 나면 인간도 동물이랑 똑같이 서열 본능이 있구나. 절대로 인간의 마음의 그 작동 원리 속에는 절대로 평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한 개도 없다. 그게 이제 접근법이 다른 거죠. 일반 인문학과 이 동물학적 접근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혀 마음 자체가 평등할 마음이 없고 작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차가 나 하나 추월하는 것 못 참아가지고 열받는 상황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당연한 거다 이거죠. 오히려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하면 인간이 또 평등해질 수 있는데 인간이 동물에 불과하구나. 서열에 의해서 우리가 저하되고 있고 또 토세권, 영역 본능이라고 하는데 지난 심리학에서는 영역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당하고 있고 이런 깨달으면 거꾸로 더 인간이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깨달음 심리 서열. 심리적인 서열은 평등하다고 충분히 내가 깨달으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이 비참한 마음이 예를 들면 모멸감이나 예를
마음이 아 이게 동물에서 온 마음이구나. 나도 동물에 불과하구나. 그걸 알면 그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거꾸로.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인간이야 하는 순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왜 안 돼요. 정말. 정반대하고 고릴라가 오히려 그 고릴라 수컷이 막 꽝꽝꽝꽝 하는 거는 네. 싸우기 싫다. 도망가라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거기서 딱 물러나 주면은 절대 싸움이 안 돼. 우리는 옛날 킹콩 영화 때문에 굉장히 고릴라가 굉장히 폭력적인 걸 알고 네. 천만의 말씀이고 침팬지는 굉장히 잔인한 동물이에요. 공격적인 동물. 사람을 하다가 한쪽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대부분의 동물이 그런데 왜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서 공격을 하려다가 그 부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게 거리가 점점 이 책에 설명해요. 이 책에 설명해서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무기, 뭐 미사일, 총 이런 게 되면서 동물을 죽이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옛날 설명인 것 같아요. 옛날 설명인 것 같고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옛날 지금 요즘 설명은 어떻게 설명이 나오고 있냐면은 요즘 동물학에서는 동족을 죽이는 동물을 딱 두 종이 있대요. 인간하고 침팬지. 침팬지는 다른 그 종족이랑 전쟁을 같은 거 다 죽여버려요. 그런 동물이 없어. 근데 그런 동물이 누가 있냐? 인간이고. 인간은 그 문화인력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한 150명 정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집단으로 산다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약탈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다 죽여. 다 죽이고 여자 다 빼앗아 오고. 인간하고 침팬지만 그런 전쟁을 해요. 늑대나 뭐 이런 집단 생활하는 그런 동물들이 다른 집단이랑 붙으면은 죽이나 안 죽여요. 서로 갔다가 진동을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고. 안 죽이나 안 죽여. 죽이는 동물은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일한 거죠. 직접 죽이는 거죠. 침팬지도.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은 자기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기록해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까지 그렇죠. 갚으러 간 판이니까 만약에 동물 같은 경우에 그거를 기억 못하죠.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자기를 해친 놈을 기억할 수 있어도 맞아요. 세습이 안 돼. 예, 세습도 안 되는데 인간은 세습까지 시켜가지고 기억하니까 침팬지도 좀 그런 게 좀 뛰어나요.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멸족당한다는 걸 아는 거지. 종교가 시키는 걸 하는 걸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는 맞아. 신의 뜻으로 죽이고 특히 이슬람이 좀 그런 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도 예를 들면 중세 십자군 전쟁 같은 게 그리고 마녀사냥도.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십자군 전쟁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여서 어느 정도 발목에 피가 흐를 때까지 하고 임산부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랬는데 교황이 어떻게 내렸냐면은 너네들이 그 가서 이교도들을 죽이는 거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나와요 기록에. 정말 인간이 신의 영역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 한 도시의 사람을 싹 죽이면서도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착한 사람을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게 종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빈라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동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알라가 구하는 최고의 선이다 이거지. 최고의 선이다. 또 부시도 마찬가지지. 부시도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라크 전하는데 이라크에 인간이 10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 눈 하나 깜빡도 안 한다고. 신의 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 복수 아니었어요? 아니요. 연설할 때는 거의 기독교도 아니죠. 부시도 굉장한 광신자예요. 그래서 사실 공개되지 않은 기록에 보면은 신의 계시로 자기가 이라크 전쟁을 했다라고 나와. 한번 그 연설할 때 아마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만 명을 죽이고도 인간이 10만 명을 죽이고도 뭐라 그러냐면 악의 축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종교가 아니라 저긴 것 같아. 중독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중독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빈라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프랑스 원생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동물적인 본능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엘리트거든. 이 아랍권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고 집안도 의사 집안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라고.
설득만은 그럴 이유가 없던 그럴 사람. 이유가 없는 네. 사람인데 오로지 그 종교적 신념 하나로 그런 일을 한 거고 부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녀사냥 때도 뭐 그때 거의 한 200~3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여자들을 그때도 죽였는데 그거 뭐 전부 다 자기는 뭐 정말 마귀라고 생각한 거지. 려면 아니면 창의력이 생기려면 어떤 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좀 그대로 좀 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게 보편이에요. 반대로 지금 DNA가 바뀌고 있거든. 막 왕따를 시키고도 모르고 막. 근데 그걸 보고 자신 있게 나라도 가서 좀 얘를 좀 안아주고 싶고 이런 DNA 구조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노력이 점점 확산이 돼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다. 이 말이 저는 제일 와닿아요.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관심과 배려를 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알코올 리더십이든 뭐든 그건 형식적 표면적으로 하나의 전달 메소드고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리더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읽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니즈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상에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거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 앞에 서면 항상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가치가 있으니까 나와 이렇게 어떤 관계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좀 그 세상에 좀 존재감이 느껴진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인정해주고 바람봐주고.